이러다 일본은 후진국이 되고 말 거예요. 일본의 한 메이저 방송사의 경제부 기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비교하며 일본의 미래를 낙담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경제 전문가로 일하는 미야자키입니다. 일본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진의 불안감까지 일본의 미래는 암흑과 같아요. 경제부 기자로서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배경이 이러한 사명감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데요.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과 같은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소위 흙수저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셨죠.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부모님께서는 경제관념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저는 가난해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일념 하나로 공부에 매진했어요. 특히 경제 지식이 없어 더 가난하다고 생각했기에 경제와 금융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죠. 그 결과 도쿄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서 경제를 공부하면서 기자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꼈고 관련 분야를 복수 전공했죠. 그렇게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최근 일본의 경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후퇴를 떠나 이러다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한국을 따라하지 않으면 후진국 신세를 못 면할 거라고 말도 나오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 기성세대들은 아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아직 한국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수준처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완전히 뒤집힌 결과라는 걸 못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90년대 한국의 젊은 층이 일본을 동경하던 시선으로 한국을 우러러봅니다. 바뀐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본 경제를 바로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본 경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엔저 현상입니다. 한국 국민들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엔저 현상으로 인해 한국에서 일본 여행이 역대 최고였죠. 최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어요. 이 이유는 엔저 대응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0.15%로 아주 소폭 인상되었지만 이 인상금리로 인한 파급 효과는 일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엔저가 지속되면서 지금 일본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과 해외여행 비용이 증가되죠.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비용 상승이에요. 특히 일본은 에너지와 식품 분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요. 엔저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엔저 현상의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 정부에서도 쉬쉬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일본의 과도한 금융 완화 정책이에요. 아베노믹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베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2013년부터 본격화되었어요. 일본은 일본의 GDP의 14배가 넘는 통화를 시장에 풀었어요. 그 기간 미국은 2.5배 정도의 통화를 공급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예요. 이 과도한 통화 공급이 결국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이루어졌어요. 미국이나 한국은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초저금리를 고수했어요.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죠. 하지만 이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문가들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일부 엔화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 부작용도 심각하거든요.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일본의 막대한 규모의 국채예요. 금리가 오르면 이 국채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일본은행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죠. 게다가 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경제활동도 위축시키죠.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에 일반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한국도 최저임금에 관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일본은 임금이 하락하고 있어요. 대기업이 임금을 인상한다는 말이 있지만
솔직히 전체 노동자의 10%만 해당하는 얘기라 대다수 일본 노동자들은 실제 임금이 하락하는 거죠. 2년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니 말 다했죠. 솔직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한국처럼 임금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물가가 상승하니 일본 사람들의 절약 정신 들어보셨죠? 물가가 오른다고 돈을 안 써요. 결국 너무 절약을 하다 보니 소비 위축으로 이루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국은 전세제도가 있잖아요. 일본은 전세제도가 없어서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빌려 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까지 되다 보니 부담이 늘어나서 월급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지금 일본의 기술력이나 행정력이 굉장히 딸리다 보니 기업의 상당수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을 하다 보니 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져서 주스 한 잔 사 마시기 어렵다고 해요. 엔저로 관광산업이 발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긴 했어요. 하지만 정작 일본인들은 해외를 나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하와이만 가도 일본인이 반 이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관광지를 다 휩쓸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한국인이 대신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고급 호텔은 또 어떻고요? 한국은 5성급 호텔만 가도 한국인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발도 못 들여요. 거기에 그 5성급 호텔 TV가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제품이고요. 이런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빈부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금방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일본의 경제 구조 문제예요.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GDP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죠. 1989년만 해도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일본의 GDP 하락은 바로 무역 적자예요. 과거 일본이 가장 유명한 게 제조업이었잖아요. 제조업을 앞세워 무역 흑자를 내세웠어요. 하지만 점점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엔고 시기에 많은 일본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했어요. 그로 인해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해졌어요. 또한 디지털과 신기술 AI 산업까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인데 일본은 아직도 따라가지 못해요. 아직도 지방도시에는 정부기관도 수기로 작성하는 곳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 경쟁력까지 약해졌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도 아주 심각한데요.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결국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죠. 최근 노동력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본어만 고집하는 특유의 고집 때문에 대화가 힘들어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세계를 주도했던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전자제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한국은 삼성이나 LG, SK, 현대 등 다수의 대기업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간 것과 반대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니 경쟁력이 약화되다 못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금융 시스템도 문제인데요.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을 펼치다 보니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인 투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은행사별로 부실 채권 문제가 있다 보니 안전성도 걱정됩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 권위의식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기업들이 폐쇄적이고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1분 1초 촉각을 다루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교육하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도 큰데요.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우는 게 아니라 솔직히 20-30년 전 교육 시스템과 수준이 똑같아요. 한국만 해도 학교에서 전자칠판이 다 도입되었고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분필로 된 칠판으로 수업을 하고 숙제도 노트에 해오고 있어요. 교육은 계속 거슬러서 후퇴되어 가는 거죠. 거기에 정부 부채 문제가 있어요. 일본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디지털화의 지체입니다. 한때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였던 일본이 디지털 혁명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IT 인프라와 인력 부족이 이 문제의 핵심이죠. 일본의 많은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여전히 팩스를 주요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유명한 일화가 되었어요. 심지어 최근까지도 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했다는 점은 일본의 디지털화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IT 기술자의 부족입니다. 일본의 IT 기술자 평균 연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요. 이는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또한 일본 기업의 채용 시스템이 IT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 비용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아날로그 시스템을 유지해온 일본 기업들이 갑자기 디지털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요. 이는 디지털 적자라는 새로운 경제 용어까지 등장했죠. 2030년경에는 이 디지털 적자가 일본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와 장인 정신도 디지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일본의 장인 정신은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중시하지만 이는 종종 새로운 기술 도입을 꺼리게 만들어요. 또한 일본의 업무 문화가 대면 소통을 중시하는 것도 디지털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죠. 이러한 디지털화 지체는 일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 생산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국제 경쟁력 약화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한때 세계를 주도했던 일본의 전자제품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이 미미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디지털화 지체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플랫폼 비즈니스나 공유경제 같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성과가 저조한 편이에요. 사실 실질적인 원인은 정부 서비스의 비효율성이에요. 많은 행정 절차가 여전히 종이 문서와 도장에 의존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졌죠.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 정부와 기업들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고는 있죠. 정부는 디지털청이라는 걸 신설하여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힘든데요. 일단 상당한 기간과 더불어 비용까지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엔화 약세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이에요. 기술 투자부터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정부 정책 다각화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일본의 의식이 글쎄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해 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결국 경기 침체가 된 거죠. 한때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일본의 교육 시스템이었죠. 영어 교육의 부실이 큰 문제인데요. 일본의 영어 교육은 문법과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도 한국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초등학생들부터 영어 회화를 기본 과목으로 가르치기도 하고요.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국민들 자체가 영어에 대한 열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가면 대화가 잘 통한대요. 웬만한 음식점에 가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없대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인들 인터뷰를 해보면 음식점에만 가도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해요. 스타벅스 같은 유명한 외국 프랜차이즈를 가도 영어가 안 된다고 하니 말 다했죠. 영어 능력이 부족하니 결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영어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보다도 훨씬 밀린다고 해요. 결국 이 얘기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본인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된 거죠. 그리고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
유학생 감소가 문제예요. 과거에 비해 해외로 나가는 일본 유학생의 수가 크게 줄었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많이 나갔는데요. 지금은 거의 나가는 학생들이 없어요. 거기에 글로벌화가 더디다 보니 일본으로 오는 유학생도 더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일본에는 그런 노력이 없어요. 대학의 국제 경쟁력 약화도 눈에 띄는데요. 지금 세계 대학에서 일본 대학들의 순위가 계속해서 하락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도쿄 대학이 명문으로 손꼽혔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에게는 관심받게 대학이 되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맞게 IT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일본에는 그런 인재가 거의 없어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도 문제인데요. 일본에서 노인들을 보면 아직도 휴대폰이 없는 사람도 많고 스마트폰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사람들을 위한 학습과 교육이 필요한데 결국 도태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가 강해요. 그렇기에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제가 한국 취재를 하며 놀란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시행하는 남성 육아휴직이에요.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1년씩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은 여성에게 육아휴직 제도가 있긴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은 거의 1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말로는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이 높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1달 정도로 빛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어요. 외국인들의 인재 활용도 미흡한 편이죠. 일본인들이 언어를 일본어만 하다 보니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은 일본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는 인재들은 같은 조건이면 일본보다 한국으로 간다고 하죠. 저는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가서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할지 취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놀라운 기술에 압도되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자랑했던 공항이 이미 한국에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니 충격이 컸어요. 일단 공항에 가서 놀란 건 모든 시스템의 자동화입니다. 일하는 직원이 현저히 줄었는데도 공항의 입출국 시스템은 굉장히 빨라졌어요. 셀프 체크인 기기를 대폭 설치해서 직원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거죠. 시내로 이동하며 공항 철도를 경험하면서 그 차이를 더욱 실감했는데요. 모든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와 실시간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뿐만 아니라 초고속 와이파이에 앉은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이었어요. 한국의 KTX가 일본의 신칸센보다 늦게 도입되었는데 시설이 이러니 어느새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역수출 수주 계약을 따낸 원동력이 되었죠. 무인 자동 운행 시스템은 일본의 지하철과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죠. 열차 내부의 쾌적함과 편의성도 놀라웠어요. 넓은 좌석과 깨끗한 환경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이 어떻게 비춰질지 예상하게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고파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굉장히 분주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문을 하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군요. 아주 작은 식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이 키오스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일본은 아직 큰 매장도 일일이 주문을 수작업으로 받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최첨단 시설들이 이렇게 작은 식당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길을 걸을 때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이미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한국이 보였어요.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에게 배워야 할 점들이 무엇인가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표면적인 GDP 규모는 일본이 한국을 앞서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수치일 뿐 단순히 인구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의 1인당 GDP는 36,000달러로 일본의 4만 달러에 근접해 있어요. 일본은 내려가는 추세이고 한국은 올라가는 추세가 현저히 다릅니다. 가구당 순자산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점 역시 충격적입니다. 수출 부분은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을 14억 달러 앞섰고 연간 기준으로도 일본과의 격차가 35억 달러로 좁혀졌다는 점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조사한 국제경쟁력 평가에서도 이미 한국이 일본을 앞서 있죠. 더불어 K-팝으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력을 넘어선 한국의 종합적인 국력 상승을 보여주기도 해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을 기반으로 발전이 없는 산업을 주로 이루고 있어요.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균형이 더 잡혀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전자제품이나 조선, 자동차 산업의 강세가 인상적이었죠. 디지털 인프라는 일본과 확연한 차이가 나요. 제가 말씀드린 교육 시스템에 관해 한국은 어떤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더 경쟁적이고 입시 중심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결국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더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두 나라가 모두 인구 고령화와 글로벌 경쟁이라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더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대응하는 방식에 한국이 더 앞서 나가는 속도 자체가 달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크게 나아지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거기에 지리적인 요인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사임을 선택했어요. 이는 정치자금 스캔들, 엔화 약세,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내각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 드러난 여러 문제들이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어요. 가시다 총리의 신자본주의 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와 대비되는 주가 상승을 가져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사임은 자민당 내부의 압력과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경제적 책임을 기시다 총리에게 돌리려는 속셈이죠. 지진이나 태풍 문제도 심각한데요. 최근 일본의 강타한 연이은 자연재해는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어요. 태풍의 연속적인 발생도 문제지만 더 큰 우려는 이로 인한 액상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인프라와 경제 기반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산업시설, 교통망, 주거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경우 경제활동의 심각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요. 일본의 미래가 너무도 불투명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상 미야자키 씨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포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